안녕하세요. 레슨문의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금 워낙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줌으로 유명하신 박세익 전무님과 Q&A를 오늘도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무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원택 방법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티 투자자분의 박수익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새롭죠?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오디오도 좀 끊고 그래서 네,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국내 증시와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을 받아서 많이 듣긴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타이트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네, 가지로 좀 좋습니다. 나눠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 질문들을 좀 모아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댓글에 정희영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일단 1번 박 전무님을 너무 닮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외모를 닮고 싶으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함을 닮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지금처럼 달러 약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한국 주식이라는 견해를 이제 박세익 전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 박 전무님은 미국과 한국 주식 중에 현재 무엇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일 고객 상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네. 2009년,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한 1,570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 10년 동안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250원에 1250원에서 1050원 이 박스권에 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편집하시면서 원달러 차트 한 10년짜리 한번 보여주시면 되고요. 달러가 네. 약세로 흘러가는 국면에서는 1050원까지 이제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흐름이 보이고요. 어, 또 위기 상황이 되면 반대로 되잖아요. 반대로 되면서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2009년, 10년, 11년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라고 제가 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국면에서 과거에 이 원달러 환율이 2009년, 10년, 11년 소위 말해서 QE1, QE2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때 아까 1597원까지 갔었네요. 2009년 3월 달에. 이때 3월 네네. 달에 왜 이 원달러 환율이 피크를 쳤었냐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게 2009년 3월부터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바닥은 2008년 10월 말에 바닥을 쳤었지만 외국인이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에는 2008년 10월부터 11월, 12월, 1, 2, 3 예, 5개월 뒤부터 네.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1597원 했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딱 2년 만에 어디까지 빠지나면요. 2011년 2011년 한 7월 달 되면 1049원까지 빠집니다. 네. 네. 그래서 1,500원이 넘었던 환율이 페드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고 그 흐름 속에서 그때 당시에도 유가가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주가까지 다 오르는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1,050원이 깨지는 그런 흐름이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네. 내년까지 시장을 좀 좋게 보면서 지금은 국내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의 음. 종목별로 국내 종목별로 보면 비슷한 상승 기대 수익률이 보이긴 하지만 달러로 투자를 했다가 그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050원까지 빠져버리면 원 환에서 손실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네. 내년까지는 이왕이면 국내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미국 주식이 덜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예,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주식이 지금
더 매력적이고 아까 뭐 오전에 저희 회사 방문하셨던 그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내년 한 5월까지 국내 주식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그때 만약에 환율이 제 생각대로 1,100원 밑에 있으면 그때 뭐 달러로 환전을 하든지 해서 미국 주식을 한번 또 공략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이 훨씬 낫고 그거는 환율 때문이다. 같은 폭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환차손이나 뭐 이런 걸 계산하면 한국 주식이 훨씬 매력적이다. 환율이 네. 1,1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 미국을 생각해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남걸님이 해지 방법에 대한 걸 좀 문의를 하셨거든요. 네. 주식을 롱을 걸어놓고 개인은 선물 옵션 등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손쉬운 해지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손실을 감안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해지하는 방법은요. 주식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 주식을 좋게 보고 이제 사신 거잖아요. 예, 사셨는데 네.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 친한 동생이 그 프랍데스크라고 하죠. 증권사 보유자금 운용하는 데 가서 운용을 했었는데 그 운용 본부장이 나중에 저한테 살짝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운용을 하는데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 주식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요. 그 선물 매도 네. 포지션에 대해서 또 해지를 하기 위해서 콜 옵션 매수를 하고요. 콜 옵션 매수 네. 포지션을 또 해지하기 위해서 풋 옵션을 매수를 하고 이런 포지션을 실제로 구축을 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던 게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포지션을 다 해지를 걸어서 결국은 어떤 방향성이나 트렌드나 아니면 기업의 성장에 대한 배팅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솔직히.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해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은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달러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어떤 자산이 돈이 많은 스마트만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네. 부자들이 먼저 취득하고 싶은 자산인가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든지 뭐 고배당을 준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여전히 뭐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 네, 그래서 조금은 약간 해지 포지션을 열고 한번 롱 배팅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해지를 고민하다 보면 큰 수익 못 낸다 이런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해지보다는 좋은 자산을 많이 취득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전략을 찾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영재라는 분이요. 지수 폭락이나 급락장이 올 때면 반대 매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네.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시거든요. 아, 예, 증권사 예.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금투입 신용잔고는 이틀 뒤에나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정황을 보면 반대 매매가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어, 그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어디까지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는 뭐 히스토리컬 신용장고의 히스토리컬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근데 조금 어려워졌던 게 지금 신용장고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신용장고가 뭐 10조 정도였으면 이제 피크였다라고 보면 최근에 뭐 16조, 17조 이렇게 뭐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신용장고가 반대 매매가 나오면 도대체 이게 10조에서 멈출지 8조에서 멈출지 5조에서 멈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신용장고를 사실 잘 보지는 않고요. 그
푸클 레이쇼라든지 이런 패닉 셀링 지표, 미국에는 빅스 지수,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보고 마지막 순간에 신용잔고를 사실 체크를 한번 이번에도 해봤었는데, 왜냐면 시장을 잘 보는 또 다른 후배가 이제 신용잔고가 이 정도 틀렸으니까 바닥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솔직히 뭐 저희는 기관 투자가는 신용을 쓰지를 않다 보니까 이 신용잔고가 얼마나 못 틀렸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모르는 답변을 것도 모른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 갓세임님도 모르시는 게 있다는 거 오늘 이 네, 질문에서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네, 신용잔고를 얼마나 나오고 언제까지 나올 거냐 아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 부분은 또 그렇죠. 나중에 예, 또 공부가 된다라면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박종욱님하고 신정우님께서 물론 이제 박전무님에 대한 투자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칭찬, 그다음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자본시장 역사까지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나 이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신정우님도 지금 자신이 20대인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자본이 좀 부족하고 금융 지식을 좀 쌓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책을 좀 소개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화폐전쟁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폐전쟁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단 책들이 몇 권이 네. 있는데, 슌흥빈이 지은 화폐전쟁, 예, 그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책이 두 약간 권짜리죠, 두 조금, 권짜리. 예, 사실 3권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3권까지 나왔었는데, 3권까지 나왔어요? 저 두 네, 권밖에 못 읽었는데. 네. 화폐전쟁 3도 나왔었고요. 그 1권만 보더라도 와, 이 자본주의가 이런 배경이 있었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약간 좀 소설 같은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 소설처럼 적어서 이 자본주의의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그렇죠. 담아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제가 몇 가지 언급한 게 있잖아요. 우리 한 나라가 지켜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영토, 영해, 영공. 마지막 하나는 금융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는 네네. 금융 자본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뿌리를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문이 뭐 지금 실질적으로 네네네. 지배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런 금융 자본이 세계의 여러 가지 부를 이렇게 쉽게 뺏었다가 막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그 책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이 국제 금융 자본이 어떤 식으로 남의 나라 부를 뺏어오는지 우리가 지피지기해서 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큰 적을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 화폐 전쟁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네. 국부론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부론을 읽어보시면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왜 가난해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재미로 오늘 이 네. 동영상에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이 업계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후배가 찾아왔는데, 결국은 집도 없고 지금 나이가 이제 45 정도 되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어떤 위기감도 들고 그 후배한테 쭉 얘기를 해줬던 상황입니다. 우리 국부론의 핀 공장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혼자서 네네. 핀을 막 철광석을 사가지고 단조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다 보면 하루에 10개도 만들기 힘든데, 10명이 분업을 해서 만들면 이 핀을 갖다가 10,000개, 20,00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네네. 무인도에 30명 있어요. 30명 살고 계시는 무인도에 갔어요. 분업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30명 중에 쌀농사 지으셔야 되고 뭐 소 키우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30명이서 할 수 있는 그 분업에서 나오는 부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 1,0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1,000만 명이 아주 세분화해서 지금 분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아주 세분화해서 증권업에 계시는 분도 있고 방송에 계시는 분도 있고 출판사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분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 부가 30명의 무인도는 아니죠. 시골에서 사시는 요 30명에서 나오는 부의 네. 창출보다는 훨씬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의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 대도시 안에 있어야 내가 거기서 한 분야에서 분업으로 일을 하면서 그 사회 전체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부를 내가 어느 정도 떡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 치자고요. 그럼 뭐 서울 살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김사부님도 서울 생활하신 지 20년 되셨죠? 그죠? 경기도. 네. 아, 경기도. 저도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 30년 하고 있는데 30년을 일을 했다, 50년을 일을 했다. 어제도 이제 좀 약사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네네. 약사하면서 그렇게 15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모아서 한 10억을 모았더니 아니 그 돈으로 진작에 집을 샀었더라면 한 30억, 40억 됐을 건데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정답이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가 이 금융자본이 자꾸만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나오는 얘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산의 3대 요소, 김사부님 빨리 대답. 네. 생산의 3대 요소. 토지, 네. 자본, 토지, 그 다음에 노동인가요? 네. 맞췄습니다. 맞았어요? 네. 자본, 토동, 노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이라는 걸 하는 게 생산이 결국은 매출이잖아요. 네.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볼펜이라는 사업을 해서 매출을 발생을 하려면 이 볼펜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돈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대는 사람이 자본가, 사업가잖아요. 네. 두 번째는 아니 이걸 만들 노동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이 볼펜 공장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생산의 3대 요소인데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분업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서 볼펜을 10명의 노동자가 100개, 1000개 만들게끔 그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분업화를 시킬 거고 그 가운데 나중에 한 100명으로 한 100억을 매출을 냈다 치자고요. 그 100명에서 한 명을 한번 잘라봤어요. 99명으로도 계속 100억 매출이 나오네? 95명으로도 매출이 나오네? 어쨌든 노동단가를 조금 줄이려고 할 거잖아요. 예,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자본가가 자꾸 착취를 하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재무관리라든지 우리가 배우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기업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주주 가치가 뭐죠? 자본가. 결국은 그 공장의 대표이사든 대표이사가 아주 뛰어난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문 경영인 노동자 합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자본가의 그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는 55%가 외국인 주주라 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88%는 외국인 주주거든요. 네. 예.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고집 부리다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애플이 휘청거릴 때 주주들이 창업자를 쫓아내 버렸잖아요. 창업자를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 자본주의거든요. 거기에 지금 삼성은 이건희 회장부터 비상경영, 위기 때마다 비상경영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엄청난 경쟁력을 만들어내서 일본의 7개 전자회사의 시총보다도 더 좋은 그런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주주 입장에서는 아, 너네가 참 경영을 잘하고 그 번 돈에 이제는 배당도 3% 주고 아주 착실하게 잘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을 지금 그래 너네 일 잘하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영진들은 또 비상경영하면서 머리 싸매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전 세계 삼성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보면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데들 삼성전자 정도의 수익을 내면 막 경영진이 받아가는 보너스가 몇 천억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죠. 그런, 네, 뭐 조 단위도 받아가고 그런 보너스를 안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55%와 88%의 부를 외국인의 자본가한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도 이 도시에서 그 후배한테 너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최근에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미래에셋의 잔고가 수탁 그 예탁 자산이 300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가. 네. 네.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300조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네 돈이 일을 하게 하라는 말 있듯이 그래서 그 후배 보고는 네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주식을 사놓고 일을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듯이 네네네. 네, 오늘의 이 결론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아까 뭐 이런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결국은 생산의 3대 요소인 자본 노동 그리고 토지에서 내가 임대업자의 위치에 설 건지 자본가의 위치에 설 건지 노동자의 위치에 설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직장의 주식부터 사서 그 돈을 그 직장의 주주가 되는 그런 식으로 써라. 뭐 요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책 요 소개하시다가 책 소개한다고 화폐전쟁하고 그죠? 국부론 두 개 국부론 소개하셨고요. 혹시 얘기하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국부론을 읽으면서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생산의 3대 요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주식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에 대한 큰 영감을 받았던 책이 국부론이기 때문에 화폐전쟁하고 국부론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 실용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무서 같은 건 없나요? 실무서요.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거는 제가 뭐 여러 번 예. 강조했었던 우리 피터 린치의 책을 꼭 읽으셔야 되죠. 주식 투자를 피터 어떻게 해야 린치. 되는지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1977년부터 1990년까지 그 운용을 했던 그 피터 린치가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 책도 많이 읽잖아요. 벤자민 그레임의 책에. 그 책은 이제 194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도 바이블과 같은 책이긴 하지만 네. 그 사이에 거의 8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또 미국의 시대적 배경이 1977년부터 1990년이면 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환경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유럽을 제끼면서 세계 최강의 이제 나라로 발돋움하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도 소위 말하는 이 구경제 주식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죠? 네네.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자동차의 그런 도시들이 발전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 그때 1980년 이후로부터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구경제가 또 몰락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네네. 77년부터 1990년까지 피터 린치가 운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오일 쇼크가 두 번이나 있었고, 엄청난 예예예.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피터 린치는 어떻게 주식을 저렇게 잘했을까 보면 뭐 감탄이 막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월가의 영웅과 주식을 이기는 투자, 뭐 비링더 스트릿이라고 저기 이제 책상에 지금 꽂혀 있는데, 네. 피터 린치 주식 투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 두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영재라는 분이요.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시장에 진입하는 매수 타이밍, 돈을 더 늘리는 레버리지 타이밍,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 타이밍, 돈을 줄이는 타이밍, 그 다음에 엑시트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죠. 그 다음에 휴식 관망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네, 그게 우리 레슨몬의 부자 아빠 그 부자 엄마로 사는 법 해가지고 제가 강의 올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네. 마지막 부분에 1시간 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뭐 1시간 이상 필요하긴 한데, 그냥 네. 그 맥락 간단한 그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지 소위 말하는 진입 시점, 그죠? 엔트리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추세를 탔다 싶으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라도 그 비중을 늘려야 되고, 그죠? 네네네.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보통은 보면 주식이 거의 피카우치는 상투권에서 포지션이 제일 많아지잖아요. 신용도 네네. 제일 그죠. 풀로 되고, 아까 뭐 신용장고에 네.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걸 거꾸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먹어야 될 때는 적게 먹고 터질 때 왕창 터지는 그런 포지션을 음. 스스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엔트리 타이밍은 이번에 시장을 보시면 위기가 아주 큰 위기가 겪었을 때가 가장 좋은 엔트리 타이밍이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예, 네네네. 그 부분은 이제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엔트리 타이밍에 있어서 이제 내가 레버리징을 쓸 거냐, 그죠? 비중을 늘릴 거냐는 페드의 금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페드의 금리가 1% 바닥을 찍었을 때, 페드의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는 페드가 이 정도 경제로는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 금리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계속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죠. 금리가 그죠. 낮춰지다가 바닥을 딱 치고 그 다음 FMC 회의에서 두 번 연속 금리를 이제 안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네네. 2001년, 2년, 3년 초까지 2년 내내 페드가 금리를 6.5에서 1%까지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2003년 초에 페드의 금리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부터 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장의 랠리가 있었죠. 자, 그러면 네네. 두 번째 또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가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고, 2008년 말에 페드가 2007년만 하더라도 페드가 금리가 얼마였냐면 5.25였어요. 예. 네. 2004년, 5년, 6년 17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페드의 금리가 5.25였다가 리만 사태라는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빵 터지면서 2008년도에 금리를 빵빵빵빵 낮추다가 1%까지 낮추거든요. 그 1% 낮추고 그때부터 우리 시장에 바닥이 형성되고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예, 예. 올라가는데 그런 질문도 아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도망 나와야 되냐, 그런 얘기도 음, 하는데, 음, 음. 금리를 바닥을 치고 옆으로 가다가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는
이 정도 과열 국면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전혀 망가지지 않겠네 하면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언제 올렸냐면 2009년, 8년도에 낮췄던 금리를 9, 10, 11, 12, 13, 14, 15년, 7년 만에 금리를 2015년 12월 달에 처음 올려요. 그리고 2016년 12월 달부터 금리를 17년에는 4번, 18년에 3번 빵빵빵빵 올리게 되죠. 그런 네네네. 것처럼 네, 그 레버리징 타이밍은 이제 페드의 금리가 바닥을 치고 시장의 경제 위기의 충격이 역시 극도의 공포감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그 충격이 진정된다라는 네. 회복이 아니라 진정되는 국면에서 주식을 들어가고 레버리징을 일으키고 그 레버리징을 일으킨 걸 줄이는 시점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면 뭐 많이 먹었으니까 줄여도 되고요. 그 추세를 타면서 페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걸 봐서 페드가 자신감 있게 금리를 빵빵빵 올릴 때는 계속 끌고 가야 되죠, 사실은. 예. 네. 그리고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가 지금 정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경제에 약간 충격이 오는구나, 경제에 약간 무리수가 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페드가 보면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죠. 멈추고 옆으로 깁니다. 그게 바로 예. 2006년 8월 이후부터 2007년, 8년까지 페드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길 때 그 국면에서 이제 마지막 주가에 피크아웃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모더리 반등도 있고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가 멈췄을 때 이번에 보시면 최근에는 2018년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2019년도에도 금리를 더 올릴 거다 했는데 갑자기 2019년도에 금리를 오히려 낮춰버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번에 저는 놓쳤는데 금리가 올려다가 옆으로 이제 기능 국면이 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나는 도망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2019년도에 오히려 금리를 3번 낮추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었잖아요, 미국은.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금리를 예전에 제가 세워놨던 원칙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국면에서 나의 레버리징 포지션을 줄이고 그래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다 없애고 나의 원금 포지션만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금리를 첫 인하하는 순간 도망 나오자 엑시트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금리를 딱딱 내리면서 주가가 위로 튀어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저도 못했었는데 방금 이 원리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보다도 이 큰 금리, 페드의 금리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레버리징하고 언제 딜레버리징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 그 큰 기준은 이 기준을 잡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기자 오래 하셨어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그죠.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아까 페드 얘기하셨잖아요. 페드가 금리를 계속 낮추다가 올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경제 기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유동성이 축소되고 달러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 달러가 신흥국의 달러가 선진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 증시가 영향을 받을 거다. 이거 쓰거든요. 악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게 경기 회복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도리어 주식을 더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레버리징을 일으켜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기자들이 쓰는 것과 현실에 좀 괴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잘 기억하셔서 매매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주식하신다는 분이에요. 이분은 JAEIM이라고 아이디를 쓰셨는데 자산 배분을 잘해서 직원이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현금 비중 조절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평소에는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급락 때 이른바 몰빵을 하는 전략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급락 때 몰빵이요? 네. 급락하면 다시 주식을
왕창 산다. 예,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전무님께서 어느 방송에서 자산 배분을 잘해서 그거는 직원이 그 수익을 잘 질문은 내고 있다라는 게 말이 네,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한 네, 거냐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급락 때 몰빵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어떠냐 이런 질문이죠. 네. 그 1번은 저희 직원이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때 그 직원은 저도 뭐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PBR 0.9 밑에서는 오로지 매수 배팅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PBR 0.55까지 갔잖아요. 5까지 갈 네네. 때 그 0.9 전후에서 샀던 밑에서 샀던 그 주식들이 다 손실이 났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직원은 오히려 저보다 더 유연한 게 시세의 흐름이 계속 빠지니까 계속 비중을 계속 줄였다가 올라올 때 다시 음. 비중을 막 늘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제스 리버모의 그 피라미딩 기법이잖아요. 예, 그 기법을 뭐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직원이 어떤 지표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예, 그 피라미딩 기법을 본인의 어떤 매매 원칙으로 해서 떨어질 때 비중을 계속 줄였다가 올라갈 때 또 시장을 그대로 믿고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이게 2012년부터 15년 박스피에서는 이런 매매를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렇죠? 올라갈 때 비중을 늘렸더니 또 빠지니까 또 줄여야 그죠. 되고. 그래서 네네네네. 네. 박스권에서는 이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데 왜 이 매매가 음. 1920년도에 그 제시 리버모가 20년 전이었군요. 그렇게 하고도 이게 큰 성공을 거두는 매매 기법이었냐면 우리가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배가 이상 올라갈 동안 만약에 이 기법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계속 비중을 센 주식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법을 하기가 굉장히 인간의 심리로 하기가 힘듭니다. 보통은 보면 좀 올라가면 줄이고 떨어지면 물 타고 올라가면 줄이고 떨어지면 물 타고 이런 전략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떤 큰 추세 매매를 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그런 추세 매매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서 그죠? 또 우리나라 네. 시장에서도 성장주의 그 매매 기법을 써야 음.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네네.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몰빵 그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지금 9월, 10월 달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제가 10월, 9월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예, 시세 흐름이 약해진다고 보고 저희는 네네네네. 주식 비중을 거의 15%에서 50%까지 줄여놨어요. 예, 그런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불합리한 대주주 과세 요건에 개선이 없으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우량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 대선 앞두고 그런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수급에 대한 그런 네. 요인 때문에 비중을 이제 줄여놓긴 했는데 이 줄여놓은 비중을 어제 그저께 나스닥이 막 4%씩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네네. 주식에 막 고점 대비 막 30% 빠졌거든요. 예, 네. 그런 때는 사야죠. 또 가격 메리트가 생겨났으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는 고점 대비 30%에서 45% 정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조정이 이번에 30% 나왔기 때문에 1차 매수, 최근에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저희 새로운 신규 고객이 되신 분들은 이번에 주식을 지금 그닥 공격적으로 안 사고 그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어제 그 나스닥의 급락에 1차 매수가 들어갔고요. 들어갈 때 미국 주식도 음. 절반, 한국 주식도 절반. 예, 그렇게 들어갔고 나머지 50%를 채우는 전략은 10월 말까지 계속 이제는 쭉쭉 전략으로 저희는 갑니다. 딥이 있을 때마다 네. 예, 사는 전략. 그동안은 제가 음. 8월 초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냥 아니 무슨 매도가에 그냥 잡아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그 미국의 그 주도주들도 계속 우상향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 좋은 애플 주식도 마이너스 30%는 1년에 한두 번씩 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기회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그동안에는 공격적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줍줍 전략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50% 남은 거를 한 방에 몰빵하시기보다는 저희는 네, 일단은 여기서는 약간 캄다운하고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과세요건, 대주주 과세요건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형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연말까지 좀 전략적인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전무님도 그렇게 전략적인 변화를 가지고 지금 매수에 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는 조금 지나버렸는데 김성준님께서 공매도 금지 종료와 관련된 이걸 물으셨어요. 이걸 연장할 것 같냐? 만약에 연장을 안 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공매도 연장하는 걸로 뭐 결정 났으니까 그죠? 그죠? 예. 상관이 없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또 이 예전에도 종료 시한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매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분명히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우량주가 아니라면 공매도 세력의 숏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공매도가 종목별 차별화를 섹터 간에 똑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를 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거나 뭐 그런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100억이라는 헤지 펀드가 100억을 갖고 지네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300억 원어치 사고 지네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300억을 매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수요가 생기고 가매도가 생기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안 좋은 주식은 옛날에는 80년도나 90년도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안 좋은 주식도 같이 덩달아 올랐잖아요. 이제는 이 미국도 헤지펀드들이 8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도 역시 이제는 차별화가 되게 심해졌고요. 우리나라 역시 그 차별화가 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 헤지펀드들이 롱 포지션을 잡을 주식이 뭔지, 숏 포지션을 잡을 주식이 뭔지를 좀 구분해서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매한 주식 사지 마시고 이거는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외국인 포지션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네네. 외국인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최소한 외국인 지분율이 한 30% 이상인 거, 그리고 네. 대주주 지분율도 최소한 30% 이상인 거. 그러면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대주주 지분 합쳐서 60% 이상 되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네. 국민연금이 10% 갖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품귀 주식이 되잖아요. 모든 재료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결국은 이 주식도 대주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연금 외국인까지 좋아하는 주식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네네네. 네. 수급 면에서도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타겟이 될 종목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공매도 금지가 증시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반대죠. 사실은. 그죠? 네. 근데 공매도가 이분께서는 그렇죠.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오히려 증시의 유동성이 줄죠.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 효과가 아까 가수요 가매도를 만든댔잖아요. 헤지펀드들이. 네네. 네.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그러면 측면에서 그 유동성이 줄면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공매도 때문에 국내 유동성이 준다고요? 예, 공매도 금지로 네. 증시의 유동성이 네. 줄면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거는
너무 연관관계를 잘 모르겠다. 아니요. 유동성이라는 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때 국영수가 학력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잖아요, 그죠? 국영수 차지하는 그죠? 비중이 70%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암기 과목들, 그게 이제 130점이고, 국영수가 170점, 뭐 이랬다면, 그 암기 과목 중에서도 비중이 되게 낮은 거, 10점짜리, 5점짜리, 그 5점짜리에서 점수의 차이 때문에 전체, 대학 입학하는데 좀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제일 이제 상단에서 1, 2점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가 바뀌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예. 뭐 비교가 예, 너무 뭐, 적절하지는 않는데, 예. 네네네. 공매도가 금지되고 허용되고에 따라서 증시 유동성은 금리의 정책에 의해서 그 유동성이 최근처럼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는 거에 비하면 한마디로 세 발의 피 조족지에 해당되는 그런 큰 이슈이기 영향 없을 때문에 거다. 그거 그거는 너무 가지고는, 고민을 안 네, 하셔도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투자 전략과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요즘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해외 투자와 네.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해외 투자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멋지게 살고파님하고 라이크 블루님이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특히 중국 상위 지수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네네네. 시장보다는 네, 기업을 어차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긴 한데 중국은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뭐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돈으로는 4조 위안이었고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700조라는 자금을 풀면서 단기적인 중국발 어떤 또 모멘텀이 발생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5,800조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난 돈을 중국이 어,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맞는 기업들의 정부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중국 주식을 보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데 중국 14억 인구에서도 애플과 같은 주식이 막 보여요. 예. 미국의 네. 애플 10년 전 예. 주식이 막 보이고 그런 주식을 발굴했을 때 막 흥분되죠. 와, 이게 바로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인데요. 네, 그런 주식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태평양 같은 기업이 아모레 G랑 아모레 퍼시픽으로 이제 분사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년도 안 돼서 한 15년 만에 100배 났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딱 쳐다보면 중국은 보통 이제 국영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IPO를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그 큰 내수 시장에 실질적으로 제1, 2등 기업은 국영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네. 기업들 중에 IPO를 해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 분야의 넘버원 기업들을 쳐다보면 옛날 15년 전에 뭐 호남석유 같은 기업도 보이고 15년 전에 농심 같은 기업도 보이고 예, 네네. 15년, 20년 전에 그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중국 시장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이거는 뭐 해외 투자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개인들의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을 좀 추천해달라 이런 말씀 있으셨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금 투자요? 네네. 금. 네. 금 투자는 금. 뭐 제가 다른 좋은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데 코덱스 골드 선물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사촌 누나도 전화 와서 작년 총과 재작년이었죠. 그때 이제 금 투자에 대한 붐이 좀 막 얘기가 많이 일었을 때 시중에 은행 가서 골드바를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식시장에 주식처럼 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코덱스라는 게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코덱스 골드 선물은 국제 금시세인데 이게 달러 표시 금시세입니다. 그래서
달러에다가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금에다가도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산의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금 투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황금성이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금에다가 투자했는데 내일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네네. 그런 황금성이 코덱스 골드스물은 주식 팔듯이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팔아버리면 똑같이 이틀 뒤에 이제 결제가 돼서 현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하면 이 비드 앤 에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매수 매도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러를 옛날에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2,000원까지 갔을 때 그때도 보면요. 네. 달러를 살려면 2,000원을 줘야 되고 달러를 팔려면 1,400원에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컸어요.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와 내가 1,400원에 사서 2,000원 되는 거 보고 딱 팔려고 보면 파는 가격도 1,400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도 코덱스 골드 선물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코노미 프리덤님하고 SH님의 질문이 좀 비슷한데요. 이른바 팡 주식들, 그러니까 IT, 미국의 IT 관련 주식들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버블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신이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면 큰 수익을 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앞전에 이제 부동산 박람회에서도 제가 왜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가 부동산하고 똑같은 개념인지를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좀 요약을 하나 다시 한번 해드리면,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의 분기 수익률을 보면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납니다. 카카오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이버에 보면 검색 들어가 보면 수많은 우리가 꽃배달 하더라도 엄청난 기업들 스폰서 링크를 해가지고 네이버에 광고비를 주면서 거기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빌딩의 공실률이 엄청나거든요. 여의도에 저희 회사 바로 옆 건물 보면 15층 건물에 4개 층만 쓰고 있어요. 나머지가 다 비어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실률이 많이.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입주사들이 엄청나죠. 그죠? 코로나 위기에 언택이 되면서 더더욱이나 그 네이버에 입주해 있는 입주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주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랑 수익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이 전자상거래, 그 전자상거래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나 어마어마한 빌딩들과 인프라가 지금 깔리고 있고요. 옛날에는 접속해가지고 결제까지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단순화되고 엄청 더 속도도 빨라지고,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 서울 시내 그런 이런 구길로 돼 있는 골목길이 있었다면 이 팡 기업들이 이 막 고속도로를 계속 깔고 있잖아요. 예, 이 네네. 트래픽이라는 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서울의 강북만 발달했다가 강남까지 발달했다가 그 옆에 고속도로까지 막 세우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팡 기업을 보면. 예, 그런 확장성이 지속되고 있는 한은 지금의 팡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팡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강남의 집값이 강북의 집값 아니면 경기도의 집값처럼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높은 프리미엄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팡 기업의 비싼 밸류에이션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익이 안 나고 이게 스토리만으로 지속되는 기업이라면 박살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분기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데, 최근에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매출과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차 팬데믹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매매하는데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좀 네, 현금화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목은 그냥 쭉 들고 가야 되느냐, 그 견해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예. 그 부분도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이번에 3월, 4월 달에 좀 안 좋게 얘기하셨던 분이 지지난주에도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페인 독감 얘기를 하시면서. 스페인 독감 때 결국은 2차 팬데믹에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충격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그 스페인이 최근에 2차 팬데믹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확진자는 확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하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500명까지 늘어났는데 사망자 수는 1명, 0명, 1명, 3명, 1명, 1명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의 2차 팬데믹은 최근 30년 동안의 바이러스 역사를 보면요, 2차 팬데믹이 없었어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팬데믹을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맞지 않다. 예,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맞지 않고, 우리가 중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지금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청명절 이후로부터 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차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이제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배터리가 4% 남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1시간 이상 저랑 같이 질문을 받아주셨는데요. 그래도 질문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시간을 더 마련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언택트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맞춰서 저희가 줌을 통해서 오늘 박혜익 전무님하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참 알찼던 것 같아요. 많이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번에 또 시간 마련해서 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슨문의 김 선생이었습니다.